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 보수의 이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근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느낀 점은 이 서세 동점의 시기에 우리가 이 개항을 맞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는 큰 두 가지의 이 기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 주자성리학을 끝까지 고수를 해서,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보존을 통해서 뭔가 이 독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이 하나의 큰 기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 반대편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서양의 문명과 질서, 제도, 기술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개화를 해서 뭔가 근대화 길로 나가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개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라도 이 개화를 하고 개방을 해서 근대화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항 이후서부터 이 형성된 이 두 기둥이 지금까지도 끝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분단이 돼 있는 이런 분단의 현실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도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개항 이후에 한국 사회를 관통해온 위정척사 쇄국 세력의 이 흐름, 그리고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 개화, 개혁, 개방 세력의 이 흐름,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일단 이 위정척사 세력들은 외국인을 배척을 하고, 그리고 주자성리학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자성리학이 이 내면에 이 잠재되어 있는 이 계급 사회, 이 양반 상놈이라든지 산업공상이라든지 하는 이 계급 사회를 해서 극단적으로 고수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정책적으로는 쇄국과 위정척사로 표출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의 길을 걸으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외세, 특히 일본의 이런 침략이라든지 이런 걸 맞아가지고 의병봉기를 하고, 그 의병봉기가 결국은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 국내에서 무장투쟁이 이제 계속 토벌을 당하니까 만주 연해조 쪽으로 가가지고 무장 독립운동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중국이라든지 소련을 추종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해방 과정에서 38선 이북 쪽으로 모여가지고 북한을 성립하는 이런 큰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개화 개방 세력들은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개화하고 개방을 하자. 그리고 서양 종교, 천주교라든지 기독교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을 하자. 그리고 이 인간이 다 같이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계급을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만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종했던 것은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그리고 세계와 교류하고 통상을 해서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병봉기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실력 양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가 자존을 지키자. 그리고 무장투쟁보다는 합리적인 외교 독립의 길을 걷자. 그래서 만주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운동보다는 국내라든지 미주 중심으로 외교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따르는 시장 경제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근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 남쪽을
그 점령을 했던 미국의 그 세력과 추종을 하고, 그리고 3파선 이남으로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성립하고 하는 이 큰 기둥들이 그 뭐 도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정척사 세국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사상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뭐 이 극단적인 그 이 서양 문명과 서양 기술, 서양의 제도, 종교에 대한 거부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인석 같은 분들은 이 근대 인류가 발전시켜 왔던 뭐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뭐 입헌제, 기독교, 신학문, 국제법, 뭐 서양 법 이런 것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특히 그 의회제도라든지 이 공화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민주주의도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이 유인석 씨가 쓴 우주문답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유와 평등은 기존 질서를 와해시켜서 어지러운 싸움을 일으키는 칼자루이기 때문에 개화파의 무분별한 평등 자유가는 세계의 최악설이다. 또 서양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면 유교 사회를 지탱하는 삼강어른이 붕괴돼서 망국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그 생각이 뭐 유인석을 비롯한 이 주자성리학을 추구하는 위정척사 세국 세력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자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그 이 사람들은 뭐 서양문을 가르치는 뭐그 학교라든지 특히 여학교, 무관학교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를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결국 유인석 같은 분들은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왕조, 조선 왕조죠. 그 다음에 주자성리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유인석은 이제 그 충주 지방을 중심으로 그 의병을 일으켜서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근대화를 향하는 식민지를 향하는 그러한 그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유인석은 국내에서 의병 운동이 어려우니까 만주, 연해주 쪽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 후예들이 결국 나중에는 뭐 좌파, 그다음에 저항민주주의 민주화 세력 이런 원류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 개화 개방 세력들은 그 당시에 뭐 워낙 이 개화 개방 근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미미해서 뭔가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의 뜻을 펼쳐보자 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갑신정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만은 뭐 실패를 하고 이때 이제 개화색들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화 개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 소위 말하는 그 국제 질서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 국제 질서에 따르는 이 국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이 기술자, 그 다음에 이 통역관 이런 그 세력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조선의 개화 세력을 형성한 뭐 오경석이라든지 유대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개화의 이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직업을 보면은 역관 그리고 의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개화를 이끈 사람들은 이제 의역 중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역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법률가라든지 회계사 그리고 군인 뭐 기술직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근대화에 필요한 세력들이 결국은 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이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제2 신분계층이라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 제2 신분계층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연구한 그 학자들의 연구
저서들을 보면 뭐 서울 출신이라든지 노비 출신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특히 조선시대에 아주 극단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이 평안도 함경도 인재들 이런 사람들이 조선 말기에 이 그 국가 요직에 등용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2 신분계층의 뭐 역사무대 등장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하죠. 특히 이 사람들이 그 받아들인 개신교는 대부분 이제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개신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그 미국 선교사들은 이 다른 선교사들하고 달리 이게 미국식 그 복음주의 이거를 이제 뭐 켈빈주의하고 복음주의가 혼합된 그 형태의 이 복음주의 개신교를 한국에다가 이 전파를 했는데 이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는 그 종교 내에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주의 개신교 안에 체화된 그런 형태였다는 것이 상당한 특징으로 발견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이 한국에 이 전파한 그 기독교 안에는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미국식 복음주의 개신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종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 개인주의라든지 자유 민주주의라든지 자유 시장주의의 그러한 개념과 사상과 철학적 바탕을 우리가 수용하게 됐다라는 것이 미국식 복음주의 개신교의 한국 전파 가지는 중대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단순히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기독교만 전파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불씨라든지 민주주의와 인권, 개인의 자유 같은 이러한 사상과 이념의 불씨, 근대 문명의 불씨를 한국에다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혁명적인 근대 문명의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발화하면서 이제 근대화의 이러한 변혁의 기운이 태동이 됐고 이것들이 이 개화 세력의 큰 정신적인 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이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을 통해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서양 민주주의 그리고 근대 문화,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를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이 근대 학교들은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문명가라든지 혁명가 또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1894년에 19살의 나이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승만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배제학당에서 본인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자유, 공화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근대화 혁명가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계기를 이 서양 선교사들이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이 개화 개방 세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제2 신분계층 인사들이 근대화에 필요한 그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전통 조선 사회에서는 제2 신분계층들은 양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백히 신분 상승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경석 같은 이 역관들의 경우는 중국으로 사행을 하면서 이 역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재력을 그 축적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관직으로 보면 이게 중인이기 때문에 명백히 오를 수 있는 그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게 새로운 사회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근대식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이러한 그 근대식 학교에 상당수의 이 제2 신분계층 출신들이 앞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대화에 필요한 학문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 계층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조선의 이 전통 구조인 이 양반 신분 사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일본과 그 협력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들과 협력을 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일원을 맡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도 세력, 새로운 사회를 이끄는 리더 계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고 손을 잡으면서 결국 이들이 후에 우리가 흔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력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호국을 하는 이러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이 그 출생을 넘어서라는 이 책이 이제 제2 신분계층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만든 그 주역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 연구를 한 이런 책이기도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것은 역관, 의사, 서얼, 군인, 서북인, 법률가, 회계사, 기술직 장인들이 이 얼마나 빨리 근대화에 필요한 근대식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 새로운 주류축을 형성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상당히 좀 자세히 분석을 해놓은 좀 의미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한국인들의 어떤 이념과 사상적에 있긴 아주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유교, 우리가 흔히 이제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유교와 주자성리학 안에 이 공산주의적인 이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점들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조선의 어떤 주도적인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이 성리학 안에는 이 개인, 특히 스타, 이 공은 상당히 중시합니다만은 이 개인의 어떤 도덕적 정당성, 예를 들면 사익 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뭐 산은 사육의 대상이고 천한 것으로 치부돼 가지고 억눌려져야 될 대상으로 아주 지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재산은 자기네들은 뭐 엄청난 사유재산을 그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러한 그 이 사회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건의 주체로서 이 개인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경 역할을 죄송합니다. 역할을 그 하게 됐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선의 이 주자성리학은 이 사유재산 이런 것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이건 뭐 모두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뭐 다 이거 뭐 주인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무주공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에 그 산에 있는 이 나무나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짜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가서 나무를 베다가 떼도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뭐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민족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무슨 사유재산이 무슨 정당성이 있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 사건의 주체로서
개인의 출현이 상당히 늦어지거나 형성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근대화의 길로 나가게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조선시대에 전 국민의 거의 많을 때는 절반이 넘는 수치가 노비였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반상의 이 계급 구조에 찌들어 가지고 이 민심이 뒤틀린 그러한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들은 아주 교조화된 평등 사상을 유토피아로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 이 신분 구조가 파괴돼서 누구나 다 노력하면은 당대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러한 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이 유전인자 속에는 이 노비 근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요즘에도 해일조선이라든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상한 논리들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여차하면은 이러한 더러운 세상을 뒤집겠다고 촛불을 들고 거리를 뛰쳐나가고 막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동력의 뿌리가 뭐냐. 초기의 조선시대에 거의 절반을 차지했던 이 노비들의 이 생각과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한국인의 이 DNA 속에 녹아 흘러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표출이 아닌가, 이런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 후에 이 조선공산당이 재건이 됐을 때 조선공산당들이 만든 이 조선공산당에 참가한 한국인이 적어도 20만에서 이 30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똘똘 뭉친 이러한 조선공산당들이 다른 모든 정당을 압도할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방 후에 공산주의의 인기가 폭발한 이유가 뭘까? 결국 일제하에서 이 소장농들이 전통사회처럼 지주자본가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이 신분차별의 구조가 알게 모르게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뿌리 깊게 이런 반상의 신분차별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공산주의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 공산당들이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살자. 새로운 세상이 왔다. 지주 자본가들의 토지를 뺏어가지고 토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에 상당수가 휘말려가지고 결국 조선공산당이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이 됐습니다. 사실 북한 지역은 조선시대에 특히 병안도라든지 함경도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과거 시험에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도 이 사람들은 관직을 주지 않거나 설령 관직을 얻었다 해도 아주 미간 말직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관직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찍부터 상업에 나서고, 특히 이 사행단이 지나가는 그 일대에서는 중국하고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일찍 뛰어들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북한에서는 이 주자성리학의 이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남한에 비해서 북한 지역이 훨씬 더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을 소련이 점령을 해서 33살에 이 새파란 소련 군대를 항일투쟁의 명장이다, 김일성으로
분갑을 시켜가지고 지도자로 그 내세웠는데, 처음에는 야 이게 뭐야 뭐 하고 어리둥절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북한이 공산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946년 2월에 이 사람들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통해 가지고 이 지지도의 땅을 전부 강제로 뺏어 가지고 땅 없는 이 소작인들에게 나눠준 이 토지개혁 덕분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 기록을 보면은 이 부자의 땅을 뺏어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이 김일성 장군과 스탈린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그 공짜로 땅을 받게 된 수많은 농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북한이 공산화의 길로 나서고, 그리고 이 공산화에 반대하는 뭐 지주라든지 자본가라든지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들은 의도적으로 전부 숙청을 하고 내쫓고 인종 청소를 당해가지고 약 180만의 이 교육받은 소위 말하는 이 공산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월남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순식간에 이 공산화된 모습들, 우리가 왜 북한이 이렇게 순식간에 공산화됐는지 이런 모습들도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그 이 맥락과 흐름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이 한국의 이 주류 정치 세력을 형성했던 뭐 사람들, 특히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 이 사람들이 공포한 건국 강령이라든지 해방 후에 지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민당에 이르기까지 토지는 전통시대에는 공유내지는 왕유했다 때문에 뭐 토지 국유화라든지 공적 규제 이런 거에 누구나 다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토지 공개념 뭐 조국당의 그 대표인 조국이 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그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면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 국민들도 아주 관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이 전통 사회에서부터 면면이 이루어왔던 이러한 그 한국인들의 이 토양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그 토양이 훨씬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토지 공개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환영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급이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한국은 아직도 계급사회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뭐 강남과 강북을 대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또 가르고 영남과 호남을 분열시키고 또 남자와 여자를 또 구분시키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뭐 끝없는 이 계급을 철폐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그 평등 사상이 피어나가지고 누구나 고르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토피아적인 평등론이 아주 사회의 정의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87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경제 민주화 조항이 삽입이 되면서 이제는 아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동반 성장론이라든지 대기업의 경제력 규제라든지 중소기업 보험 지원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규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가진 자에 대한 뭐 부도덕성 범죄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부자들은 악이고 못 가진 사람들은 선이다. 이러한 아주 희한한 그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한국 사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용어의 문제는 이 헬즈선 같은 용어 안에는
한국이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이 계급투쟁적인 논리가 잠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어떤 문화 공작을 통해서 퍼뜨리는 핵심은 뭐냐면은 가진 자들은 부도덕한 세력이고 못 가진 자들은 동정을 받아야 되고 선한 세력이야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더 씌우는 작업들이 이 좌파들이 장악한 문화 권력의 힘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고, 또 헬조선이라든지 뭐 금수저, 흑수저 같은 이러한 계급투쟁 용어를 남발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를 이거 사람 살기 어려운 아주 몹쓸 나라다, 이렇게 각인시켜가지고 이러한 체제를 변혁을 시켜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된 것이죠.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러한 그 헌법과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한민족이 우리가 무슨 배달민족 단일결여라고 해서 무슨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반만족이 됐든 반만년이 됐든 몇만 년이 됐든 상관없이 최초로 개인의 자유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사회가 활짝 열린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부터였습니다. 전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가 채택한 덕분에 그러한 이념과 체제가 헌법에 다 녹아 들어갔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 예를 들면 언론과 종교와 집회와 결사의 이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의 이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일제시대에는 신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어떠한 과도기적인 절차도 없이 느닷없이 국가의 주인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백성에서, 신민에서 느닷없이 우리는 국민이 됐는데, 이 국민이 무엇인가, 국민은 무엇을 해야 되나, 국민이 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20세기의 대변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국가의 출현인데, 국민국가의 이 구성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형성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 백성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토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지주들에게 유상으로 몰수를 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나눠줬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땅을 받을 때 이 지주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좀 어드밴테이지를 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이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뭔가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시행한 이 농지개혁의 핵심 본질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아주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예 상태였던 백성들을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국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제 국민이라는 이 국민국가가 출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에게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냥 뭐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뭐 지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열심히 강조를 해온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책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가르쳤는지. 이영훈 선생이 현행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을 한 결과, 개인이 무엇인지, 개인의 이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개인으로서 뭔가 어떠한 생각과 사상과 이념 체계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한 대목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더 이행이 강조되는데, 그리고 강화되는데, 특히 서양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서 고귀한 신분에 올라갈수록 책임도 커지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정반대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병역 의무 이행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 이러냐? 이게 바로 어떤 국민 형성 부재가 나온 업보다, 우리가 뭐 학교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은 그냥 어떤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국민 형성을 위한 진짜 교육은 너무나 등한했던 거 아닌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모순이 이제 한국 사회의 현실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헌법 전문을 보면 뭐 3.1운동의 정신이라든지 뭐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4.19의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부분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정치라든지 관료라든지 국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뭔지, 그리고 헌법정신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돼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건강한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생각에 젖어 있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뭐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믿습니다.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가 있고 실현 불가능한 민주주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든지 이 사람들은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다 질 수밖에 없는, 특히 대한민국을 번영의 반석으로 올려놓은 사람들일수록 더 심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자가 이루어져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올바른 사고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끄럽게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 하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5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 놓은 중화공업,
그리고 여기에 바탕을 둬가지고 IT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성장의 날개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번영의 반석에 올려놓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독재를 했느니 뭐 광주 문제가 어쩌느니 하면서 정말 죽어서까지 땅에 묻히지도 못하는 이러한 끔찍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는 이 국민들 덕분이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그 사고를 하느냐? 이 국민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자,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연설은 이런 것입니다. 민주정책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에서 이 선출된 대통령이 국회와의 손을 잡고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이 민주정치의 근본적인 요소,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현행헌법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개인의 자유라든지 뭐 사유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문명 상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조선시대는 그 이씨들이 왕을 계속 차지하는 이씨 조선이었다면 오늘날 북한은 전부 최고 지도자가 세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 김씨 세습 왕조, 다시 말씀드리면 김씨 조선이 북한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양반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수탈하는 이러한 체제가 북한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왕조의 완벽한 부활을 이룬 김씨조선이 우리 머리 위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식으로 정리해보면 이 북한, 대한민국 이렇게 가르는 이 핵심 기저를 보면 북한은 폐쇄고립 대륙지향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종교를 탄압하고 사이비 주체교를 신봉하고 그 다음에 허구에 항일투쟁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들은 자력갱생을 하고 교류를 단절하고 그리고 주민을 등쳐먹는 마적대형 유격대 국가에서 항일 반미를 빼면 쓰러지는 나라 이 패러다임은 결국은 조선의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과 확고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개방과 통상을 지향하고 해양 문화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외교 독립운동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무역과 세계시장 인적 교류를 하고 문명개화, 부국강경,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국민민복의 나라. 결국은 과거에 이 개화 개방 세력이 추구했던 그런 이념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도 북한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올 7월에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9%,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이 24.5%, 그리고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나는 중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3.9%,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12.6%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 중도층과 모르겠다라고 하는 층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그런 그 싸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들이 끝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온 것은 역사관이 자기네들의 이 사상을 전파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제대로 된 국민으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 헌법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은 국민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 국민들은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 교육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양성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그 양성을 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제 민주시민 교육인데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아, 맞다.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이 뭘 가르쳐야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이 좌파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제멋대로 이제 그 만들어 놨는데 진짜 이 그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것을 미국의 이 교육 분야의 석학인 로버트 프리만 버츠가 이렇게 아주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따라서 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헌법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헌법의 내용과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국민이 국가에 대한 법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라. 그리고 권한과 책임도 가르쳐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버트 프리만 버츠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 현행 이 초중고 대학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의 이 한국사 교육 교재 교과서가 너무나 이 소위 말하는 계급투쟁적 사관, 좌파적 사관으로 도배질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탄핵이 됐죠. 전교조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이 로버트 프리만 버츠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국의 역사와 이념, 헌법의 정체성,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원칙에 정확하게 정반대 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공교육 학교에다가 보내면 자연스럽게 좌파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양상되는 체제가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한국 보수 세력, 우리가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해야 될 진정한 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공교육을 통해서 로버트 프리만 버츠가 이야기한 정말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교재를 가다듬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무시로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 좌파지향적 사회, 이 사회가 정상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이 보수 우파 세력들은
이러한 건국의 역사와 이념과 헌법의 정체성과 민주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을 가르치는 이러한 그 시스템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시급한 일이 이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안 되면은 뭐 과거 그 운동권 지하 서클 학생들이 했던 식으로 약이라도 만들고 농활이라도 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른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을 광범위하게 퍼뜨려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진정한 이 국민들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보수 우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향후 과제가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